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6월 9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업로드가 좀 늦어서 죄송한데요. 마이크 세팅한다고 약간 늦었습니다. 보시면 구도도 바뀌고 새로운 마이크 진진님께서 선물해 주신 마이크입니다. 작년 가을에 2600의 올해 상반기에 돌파를 하면 새로운 마이크를 선물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너무 좋은 마이크를 선물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이렇게 딱 설치를 하고 녹화를 하려고 하니까 정말 그 KBS 홍사원의 경제쇼 같은데 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전문적인 스튜디오 와서 녹화를 하는 그런 느낌까지 듭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사는 중앙일보에서 따왔고요. 재미난 기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가 김광석 30쯤에 30년 그땐 30이 중년 지금은 46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긴 30쯤에 하면 되게 젊잖아요. 그죠? 30쯤에 근데 기사를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저도 노래방에서 이 서른점에를 최소한 한 20번 이상은 불러봤던 것 같습니다. 가사도 참 좋고 가수 김광석 씨가 참 보면 노래가 되게 애절하잖아요. 그죠? 소울이 넘치면서 참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는 가수이신데 가수 고 김광석 님이십니다. 너무 빨리 좀 돌아가셔서 안타깝습니다. 이 노래 서른 점에를 발표한 건 1994년 6월이다. 잠깐만요. 김광진 그 마법의 성을 불렀던 광진이 형의 마법의 성도 제 기억으로는 94년쯤 나왔던 것 같은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그 형님이 그때 당시에 삼성증권을 다니면서 아마 그 곡을 아마 발표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삼성증권의 직원이 저렇게 주옥 같은 노래를 발표를 했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마법의 성. 맞네요. 94년 7월 20일입니다. 야, 그러니까 제 기억이 94년도에 발표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났는데 94년 6월에는 또 이 김광석의 서른점 아니 그런 거 보니까 이름이 김광석, 김광진 이 주옥 같은 노래도 94년 6월, 94년 7월 아니네요. 다행히 그 광진이 형 보고 제가 다다음 주 골프 나가자고 이 문자를 보냈더니 다음 주 금요일 날 6월 16일이네요. 16일 날 콘서트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콘서트하고 같이 골프는 나가기로 하긴 했는데 콘서트에 좀 콘서트 그 사진을 보내 주셔가지고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 날 콘서트에 가족하고 같이 가겠다라고 보내드렸는데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김광진 무슨 콘서트던데요. 한번 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광진이 형이 그 아버님이 그 의사분이세요. 그 북한 그 평양에 계시다가 내려오셔 가지고 인천에서 병원을 하시다가 그래서 그 광진이 형이 고등학교가 인천 제물포 고등학교인가 아마 나오셨고 근데 참 대단하신 게 어떻게 펀드 매니저를 하면서 그전에 애널리스트 그러면서 그 엄청난 주옥 같은 곡들 마법의 성뿐만 아니라 그 뭐죠 편지도 보면 정말 예술 작품
예술 작품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 걸 보면 마법의 성 편지뿐만 아니라 주옥 같은 곡이 한 70곡이 되는데 한동준의 뭐 사랑의 서약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김광진 작사 작곡. 그리고 저기 라이브의 황제 누구죠? 이승환의 덩크슛 이런 것도 다 김광진 작사 작곡. 아이유가 부른 노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작사 작곡은 이 창의적인 일인데 그죠? 아무튼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이 노래가 나올 때 태어났다면 올해로 30이다. 94년이니까 올해 그렇네요. 94년생은 30이고요. 이들은 당시 이 노래가 중년에 접어드는 쓸쓸함을 주제로 공감을 얻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데 저출산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하면서 30세와 중년의 거리는 멀어졌다. 청춘은 안 멀어졌고 잔치 안 끝났다. 94년 중위 연령이 28.8세였는데 중위 연령이라는 거는 국내 인구를 어, 나열을 했을 때 딱 중앙값. 우리가 통계에서는 그 미디언 값이라고 하죠. 예, 민은 평균이고 그죠? 그 중간값을 얘기하는 건데 28.8세였는데 같은 해에 최영미 시인은 30 잔치는 끝났다라는 제목의 시집을 또 그때 출간했었네요. 그때 저도 이 30 잔치는 끝났다 이 시집 읽어봤던 것 같은데 가수 김광석이 청춘이 멀어져 간다고 부를 때 시인 최 씨가 잔치는 끝났다고 쓰던 당시에 30세라면 전체 인구에서 나이가 많은 축에 속했다. 그러네요. 28세, 8.8세가 중위 연령인데 그죠? 35세면 한 7살이나 더 많으니까. 갈수록 높아지는 중위 연령 요 차트가 나오는데요. 2023년 올해는 중위 연령이 45.6세고 29년 전과 비교하면 와 거의 17세나 높아졌네요. 연간 출생아 수가 100만 명에 이르렀던 1960년대와는 달리 최근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로 떨어졌고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 출생자들이 50대가 되면서다. 시대상을 반영하는 드라마를 보면 최근 종영한 닥터 차정숙에서 레지던트 1년 차로 병원 일을 시작한 차정숙의 나이가 46세다. 정숙은 극중에서 나이가 많다는 핀잔을 듣지만 이젠 40대의 도전은 비난보다 응원을 받는다. 최신 트렌드에 민감한 출판 시장도 30년 전과 다른데 올해 2월부터 베스트셀러에 올라있는 김미경의 40수업 등 40대 또는 40이 제목이나 부제에 들어간 책이 올해만 19장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나의 마흔에게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마흔이 되었다. 뭐 이런 책 제목이 있었네요. 높아진 초혼 연령 삼순이는 어린 축이라고 되어 있고요. 2005년도에 방영된 내 이름은 김삼순. 야, 한 10년 전에 방영된 것 같은데 거의 18년 전이다 그죠? 여기서 이른바 노처녀 역할로 나오는 삼순이의 극중 나이가 30세라고 합니다. 삼순이는 결혼정보업체 매니저로부터 여자 나이 30에 이런 조건으로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라면서 구박을 받았다네요. 그리고 최근 인기를 끌었던 그 더 글로리에서 송혜교 씨 문동은과 그의 학력폭력 가해자들은 올해 나이가 37세로 설정이 됐었네요. 네. 94년도에는 25.1세, 2005년도에는 27.7세가 여성의 초혼 연령이었는데 지금은 31.3세로 높아졌습니다. 삼순이보다 나이가 훨씬 많고 혼인 건수는 크게 줄어가지고요. 2005년도에는 31만 4,300건이었는데 작년에는 19만 1,690건으로 39%나 그렇게 감소를 했다고 되어 있네요.
서울대 조영태 보건대학원 교수께서는 이 같은 사회 변화를 인구 압박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윗세대 인구가 많을수록 현 세대를 짓누르는 압박이 강해지고 사회적 진도가 늦어진다는 뜻이다라면서 서론 점애가 나올 때는 29세면 위보다 아래가 많은 사회적 어른으로서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해야 됐는데 지금은 위가 가득 찼으니 사회 진출 연령대가 늦춰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 상황을 바꿀 수는 없으니 연령과 사회적 위치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면서 특정 나이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나 호봉제를 완화하는 게 대표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취업 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대졸 신입사원 평균 나이가 2019년 기준으로 30.9세네요. 어, 대졸 신입 평균 나이가 여자, 남자, 보통 남자 군대 갔다 와서 26에서 27세, 여성분들이 23, 4, 뭐 이렇게 따져보면 음, 야, 31세니까 되게 많이 늦어졌다 그죠? 딱 98년도에는 25.1세였네요. 인구 압박이 사회 진출을 늦췄다는 풀이가 나오고 정윤우 인크루트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팀장은 경쟁 심화로 지금의 신입사원 평균 나이는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사회생활의 시작이 그만큼 늦어졌다는 의미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1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7.5%는 부모 집에 거주하는 이른바 캥거루족이라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이들 중 3분의 2가 뚜렷한 독립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한편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김광석이 1990년 공개한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얼마 전에 그 트로트 미스터 트롯에서 임영웅 씨가 또 이 노래를 불렀죠. 웬만하면 김광석 씨 노래를 따라 부르면 김광석 씨만큼 부르기가 힘들기 때문에 안 하는 이만 못 하는데 임영웅 씨가 그때 이 노래를 부른다길래 야 과연 김광석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했는데 그때 뭐 김성주 씨가 눈물 흘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가사 자체가 참 보면 참 이 노래들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막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60대 어느 노부부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울리지 않네요.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60대 저희 90세 그 노신사분 저희 그 고객분이신 그분이 얼마 전에도 60대 청년이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90년도에는 127만 7천 명이었다가 작년에 585만 8천 명으로 와 엄청 늘었네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하셔야죠. 60세면 청춘인데 그죠? 60세니까 그 베이비 부머 세대 분들이 60세면 지금 1963년생 이상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이 60세신데 뭐 62세, 60세 김영희 교수님이나 박용호 회장님이 58년생이시니까 65세 되셨는데 뭐 왕성하게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뭐 당연히 이렇게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네요. 1년 새 40만 명이 넘게 증가한 게 지난해 처음인데 4월에는 627만 4천 명으로 올 4월에는 627만 4천 명이 됐다고 합니다. 네, 김영선 경희대 디지털 뉴에이징 연구소장은 곧 70대에 진입할 베이비붐 세대 요올드는 과거에 70대보다 학력이 높고 정보기술 능력을 갖춘 사람이 많다면서 60대에게 더는 황혼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올드, 요올드가 뭔가 봤더니 영올드라고 합니다. 참 말도 잘 지어냈네요. 요올드. 그러니까요. 그
몸 관리하기 나름이잖아요, 그죠? 정신 건강 관리, 몸 건강 관리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요일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기사는요. 무조건 비상구 좌석이 최고 비행기 명당 알려주는 곳이라고 돼 있는데 어, 비행기 탈 때 비상구 자리 딱 걸리면 제일 좋잖아요. 해외여행 슬기로운 기내생활 노하우라고 돼 있으면서 해외여행은 비행기에서 시작한다. 이번 해외여행 1타 강사에서는 기내생활 노하우를 안내하는데 비행기 이코노미 좌석에도 명당이 있다. 요즘 항공사는 같은 일반석도 자리를 차등해 추가 요금을 받는데 아시아나항공을 보자. 일반석보다 좌석 앞뒤 간격이 4인치나 넓은 이코노미 스마티움 비상구석의 다른 이름인 레그룸 좌석, 승하차가 빠른 앞쪽의 프론트 좌석, 커플용 듀오 좌석을 운영을 하는데 이들 좌석은 추가 요금을 내야 지정할 수 있네요. 요즘은 이제는 이런 좌석도 돈을 더 내고 예약을 해야 되나 봅니다. 이를테면 미주 유럽 같은 장거리 노선의 스마티움 좌석은 항공우림의 편도 19만 원을 더 내야 하네요. 아시아나 유료 좌석의 요 표가 쭉 나오네요. 보니까 이 그림을 보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제일 앞에 레그룸 좌석 16cm나 더 여유가 있고요. 그 바로 앞에가 이코노미 스마티움 다리 공간이 10cm나 더 넓고 그 뒤에 초록색이 프론트 존이라서 딱 착륙하고 나면 잽싸게 빨리 뛰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시간적 가치를 주는 거네요. 9,000원에서 47,000원 더 많이 받네요. 그리고 제일 뒤에 보니까 듀오 좌석 여기에 비행기가 뒤로 갈수록 이렇게 얄싹해지니까 뒷좌석의 창가 쪽이 세 자리에서 두 자리로 이렇게 좁아질 때 여기는 다른 모르는 사람 한 명하고 같이 앉을 필요가 없으니까 듀오 좌석으로 이렇게 해서 요 좌석도 19,000원에서 66,000원. 그리고 아무래도 옆에 공간이 조금 더 넓은 면도 있으니까 부부나 커플끼리 탄다면 요 좌석도 괜찮겠네요. 여기서도 19,000원에서 66,000원. 네, 이렇게 돼 있네요. 어느 좌석이 좋은 좌석일까? 세계적인 여행 리뷰 업체 트립 어드바이저가 운영하는 seatguru.com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개별 여행 여객기의 좌석 간격과 등받이 기울기, 전원 플러그 보유 여부 등 항공사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깨알 정보를 확인할 수가 또 있다고 합니다. 네. 쭉 또 읽어보니까 밑에 이런 게 있네요. 또 승무원이 꼽은 기내 민폐 행위. 이거 놀려고 가는데 다른 승객들한테 민폐하면 안 되죠. 어떤 민폐가 있나 보겠습니다. 승무원이나 다른 승객에게 시비 걸거나 소란 들기.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요즘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두 번째가 우는 아이 내버려 두기. 그 장거리 타거나 비행기를 타고 내릴 때 보면 우는 아이들이 많은데 저는 기압 차이 때문에 이 귀가 되게 아픈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유 저 애기가 귀가 아프겠구나. 그러면 어른들 보고는 코 이렇게 꽉 막고 흥 해보라고 그러면 이제 귀가 좀 약간 이렇게 뚫리잖아요. 근데 애기들한테는 뭐 그렇게 하라고 잘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아유 애기가 귀가 많이 아프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애가 막 울어도 그렇게 뭐 스트레스 받지는 않은데 그냥 이제 달래라는 거죠. 그죠? 근데 막 이래 부모가 달래는데도 애가 우는 거는 저는 귀가 아파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술에 취해 주사 부리기. 이 술 취해가지고 주사 부리는 분들은 제가 저희 딸한테 절대 피해야 돼. 절대 피해야 돼. 남친 유형 중에
술 먹고 주사 부리는지 확인을 해서 술 먹고 주사 부리는 사람 절대 안 된다. 예.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돌아가신 박모모 회장님이 예전에 대한항공에서 술 먹고 한번 주사 부리신 적이 기사에 한번 났던 적이 있었죠. 뭐 박모 회장님뿐만 아니라 뭐 국회의원도 있었고 뭐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기내 흡연, 기내 흡연 거의 없어진 것 같은데 이번에도 뉴욕 갔다 오는데 화장실에 딱 들어갔더니 전자담배 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전자담배 냄새가 약간 났었고요. 동반 승객과 시끄럽게 떠들기. 요즘 이런 것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쭉 내려가 보니까요. 기내 환경은 일산 공간과 아주 다르다고 합니다. 기압은 해발 1500에서 2500m의 고산지대와 비슷하고 습도는 10에서 20% 정도로 사막보다 건조하다고 하네요. 산소 농도가 떨어져서 쉽게 피곤해지고 안구 건조증이나 비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우, 비염. 다행히 이번에 미국 왔다 갔다 하면서는 저도 사실 그 예전만 하더라도 비행기 타고 오면 몸이 추워져서 그런 건지 지금처럼 건조해서 그런 건지 비행기 내릴 때쯤 되면 재채기 엄청 하고 콧물 줄줄 나오면서 그게 한 후유증이 한 3일 갔었는데 이번에는 몸 좀 따뜻하게 하고 해서 그런지 비염은 이번에 그 후유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의 묘미 중 하나가 기내식이다. 기내식은 비행 시간에 따라 제공을 하는데 대한항공의 경우 싱가포르 노선이 경계인데 6시간인 싱가포르보다 가까운 노선은 한 끼만 주고요. 6시간에서 8시간까지는 한 끼와 샌드위치.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싱가포르 왔다 갔다 할 때 올라갈 때 이루 가자마자 한 2시간 뒤에 밥 먹고 내리기 전에 이 샌드위치 줬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뉴욕 갔다 오는데 밥을 되게 많이 주던데요. 식사 이륙 후 한 번, 내릴 때 또 한 번, 중간에 또 샌드위치 한 번. 예전에는 뭐 그 구구 크러스트 뭐 이런 것도 주고 꽤 간식을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어, 유럽과 미주 노선은 두 끼 식사 중간에 간식도 주고 저비용 항공은 일부 장거리 노선을 빼면 기내식이 유료라고 합니다. 네. 어떤 분들은 또 기내식 잘 이렇게 입에 안 맞다고 해서 안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맛있어 가지고요. 매번 먹을 때마다 하나 더 달라고 할까 말까 막 이런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보면 초이스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음, 치킨 아니면 비프 그리고 요즘은 이번에 이번에는 아시아나 타고 왔다 갔다 했었네요. 아시아나 탔더니 저거 비빔밥이 아니고 한식이었는데 예. 아 한식 되게 맛있게 뭔가 만들어 먹는 그런 거였었는데 네. 이렇게 저거였나요? 브리토처럼 만들어 먹는 거였나? 일단 되게 음식이 좋더라고요. 네. 점심시간이라서 배가 되게 고픕니다.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박한슬의 숫자 읽기 사라진 300만 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제가 좀 숫자를 좋아하다 보니까 숫자 읽기 뭔 얘기인가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그리고 사라진 300만 명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뭐가 사라졌는지. 최근 실업률 수치가 부쩍 좋아졌다. 예년에는 평균 3.7% 정도로 유지하던 실업률 수치가 22년에는 2.9%로 뚝 떨어지더니 올해 4월에는 2.8%까지 떨어졌다. 제가 우리나라 이 실업률 발표 나올 때마다 이게 진짜 맞나 주변에 이
실업자들이 되게 많은데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저치인데 실업률이 떨어진다니 자축해야 할 일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찜찜한 사정이 하나 숨어 있다. 실업률 통계에서는 구직 자체를 단념한 이들이 아예 집계 대상에서 빠져버린다는 중요한 맹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분명히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인데 마흔인데 저는 취직할 생각이 없어요 하면 집계에서 아예 빼버리죠. 일반적으로 15세 이상의 인구는 생산 가능 인구로 분류가 되고요.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으로 약 4,500만 명 정도네요. 그렇지만 이들 인구가 모두 소득을 얻기 위한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건 아니므로 그러니까 15세 이하가 700만 명 정도 되는 거다 그죠? 5,200만 명 중에. 이 4,500만 명 중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거나 참여할 의사가 있는 이들을 별도로 또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이들이 바로 2,900만 명 정도의 경제활동 인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2,300만 명 정도는 아직까지 어리거나 경제활동을 할 의사가 없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1,600만 명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도 않고 참여할 의사도 없는 비경제활동 인구라 할 수 있다. 그렇네요. 4,500만에서 2,900만 빼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육아와 가사에만 전념하는 전업주부다. 그러네요. 눈에 보이는 소득은 없지만 실제로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어서죠. 아이를 양육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학업도 다른 중요한 이유인데요. 대학 진학률이 79%에 달하는 사회이다 보니 어, 청년들은 상당한 기간을 교육에 전념하느라 경제 활동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고령을 이유로 몸과 마음의 장애를 이유로 쉬는 이들까지 모두 꼽아봐도 여전히 이유 없는 이들이 남는다. 그런데 그 숫자가 무려 300만 명이라 문제다. 이 300만 명이 도대체 그러니까요. 2013년에 이런 이유 없는 경제활동 미참여자의 숫자가 220만 명 정도에 불과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310만 명으로 껑충 뛰었다고 하네요. 100만 명이 늘어났는데 혹자는 이를 실업급여가 지나치게 후해진 탓에 발생한 문제라고 여길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실업급여 신청자는 같은 기간 30만 명 정도 는 게 고작이고 다들 형식적으로라도 구직 활동을 하기에 이들은 경제 활동 인구네요. 이유 없는 비경제 활동 인구가 100만 명이나 늘어난 걸 설명할 수가 없다는 뜻이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실제로 뭘 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점이다. 어쩌면 성매매나 도박 같은 불법적인 영역에서 일하는 중일 수도 있고 이웃나라 일본처럼 은둔형 외톨이로 격리된 삶을 사는 중일지도 모른다. 그럴 수가 있겠네요. 지난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대구에서 사라진 여중생 2명이 어디 살해를 당했을 가능성보다는 그때 동선을 이래 체크해 보니까 그죠? 인신매매 집단에 끌려가 가지고 어디 가서 성매매의 그런 데 팔려가서 일하고 있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불법적인 그런 영역에서. 네, 그렇지만 현황과 원인을 모르니 대책도 없는 상태고요. 이미 우리나라는 더 나을 여력을 고민할 단계는 이미 지났고 결국 남은 방법은 이미 태어난 사람을 잘 활용하는 것뿐이다. 늦었지만 이들의 정확한 현황과 원인이라도 파악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네요. 지금 자꾸 출산율이 이제 30만 명 밑으로 떨어지고 이 출산율이 계속 밑으로 갈수록 인구가 적으니까 그 인구들이 올라와서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그죠? 출산율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실제 태어나는 인구가 늘지 않을 건데 그걸 해결하려면 지금 네, 이렇게 비경제 활동 인구의 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야 된다. 참 좋은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박한슬 약사시면서 또 작가시네요. 네. 그다음 기사는요. 배구진의 돈의 세계 브릭스 블록이 될까라고 예, 제가 좋아하는 칼럼입니다. 브릭스 하면 지난 인프라 사이클 때 2004년, 5년 막 이때 골디락스 하면서 그때 글로벌 IB들이 이 브릭스에 투자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 이코노미스트도 때로는 언어 유희를 즐긴다는 거죠.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짐 오닐이 그랬다. 야, 짐 오닐 오랜만에 듣는 이름입니다. 오닐은 2001년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을 통칭하는 약으로 이 브릭스를 제시했고요. 2001년도에 벌써 이런 단어를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이네요. 그는 이 약어 브릭스의 발음이 벽돌이 이제 브릭스니까 같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더 나은 글로벌 경제 브릭스의 구축 빌딩 베럴 글로벌 이코노믹 브릭스. 야, 제목도 참 거의 광고 카피라이터 수준이네요. 빌딩 베럴 글로벌 이코노믹 브릭스. 예. 제목으로 보고서를 발표를 했고요. 브릭스라는 개념은 여러 측면에서 두드려 맞았는데 첫째는 브라질과 러시아는 원자재 수출국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나머지랑 이렇게 내가 4개국을 묶는 어떤 공통 요소가 없다라는 점. 둘째는 인도와 중국은 적대적인데 어떻게 한 그룹이 되느냐는 비판도 여전히 유효하고 셋째는 브릭스 펀드가 부진했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벽돌이라는 전망은 지금 현실이 됐다. 브릭스 국가들은 빠른 성장세를 과시해 왔는데 인도 언론 매체 더 프린트 등은 지난달 IMF 통계를 취합해서 브릭스가 구매력 평가 기준 국내 총생산 GDP 합계에서 2020년에 이미 주요 7개국 G7을 추월했네요. 이 브릭스는 옛 브릭스에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합세한 5개국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남아공은 2011년에 멤버가 됐는데 이로써 브릭스의 GDP 총액이 2039년에 G7을 넘어선다는 전망이 한참 더 일찍 실현된 것이 확실해졌다라고 되어 있네요. 브릭스는 오는 8월 남아공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1일에서 2일 케이프타운에서 외무장관 회의를 가졌고요. 새로 브릭스에 가입하고자 하는 국가가 19개국에 이르는데 브릭스가 명실상부한 경제 블록이 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 존 메이나드 케인즈가 말했다. 경제학자와 정치학자들의 관념은 그것이 옳거나 그러거나 통상 여겨지는 것보다 더 강력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말장난 섞어 시작한 브릭스 논의가 실체를 얻더니 덩치를 키우면서 내실을 꾀하는 상황을 보면서 떠올린 말이다라고 합니다. 야, 참. 제가 주식 시장을 좋아하는 이유가 2001년도에 이 짐 오닐이 이런 브릭스라는 이런 리포트를 만들어냈다는 점이 참 주식 시장이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라고 박영우 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의 변화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또 주식 시장의 특징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죠? 참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주식 시장이 참 우리가 잘 이 매일 우리가 신문을 보면서 또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 세상의 변화를 알아가고 거기서 또 지식을 얻고 거기다가 돈까지 벌면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참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이트가 참 넘쳐나죠. 아이디어 그리고 창의성 뭐 이런 것들이. 네, 마지막 기사는 애플 헤드셋 원가 절반이 디스플레이 K 업계가 설렌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애플의 이 MR이었나요? 이거 나오고 나서 굉장히 많이들 지금
수혜가 어딜까 뭐 이런 걸 많이 찾고 있는데요.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애플이 혼합 현실, 네, 믹스드 리얼리티다 보니까 혼합 현실이라고 예, 이름을 붙였네요. 혼합 현실 기기인 비전 프로를 공개하자 헤드셋의 주요 부품인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격이 3,499달러, 약 450만 원이라는 초고가인 이 헤드셋 가격 원가의 절반가량을 디스플레이가 차지하고 있어서 침체에 빠진 한국 디스플레이 업계에 훈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네요. 애플 비전 프로 내부 디스플레이가 1.41인치 크기의 4K 마이크로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가 채택이 되어 있는데 패널 두 장이 들어가며 양쪽 합쳐서 2,300만 개의 픽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작은 안타깝게도 일본 소니가 맡았네요. 외관은 LG 디스플레이가 공급한 플라스틱 OLED라고 합니다. 비전 프로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OLED의 가격이 장당 350달러, 약 45만 원 정도 하고요. 이규화 NH증권 연구원이 전체 제조 원가는 1,519달러 수준이네요. 1,519달러가 제조 원가인데 3,505달러 정도 파네요. 2,000달러를 애플이 먹네요. 그중 내외부 디스플레이가 48.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고가인 마이크로 OLED로 인해서 원가가 크게 상승을 했다고 하고요. 마이크로 OLED는 OLED OS, OLED on 실리콘이네요. 라는 별명처럼 실리콘 기판 위에서 제조가 되는데 주로 VR 기기나 XR 등 헤드셋에 적용이 되고 눈앞에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밀착되는 만큼 크기가 작으면서도 초고 해상도여야 한다고 합니다. 비전 프로의 마이크로 OLED는 화이트 OLED에 컬러 필터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구현이 됐고요. 컬러 필터는 적색, 녹색, 청색 방식보다 밝기가 낮은 단점이 있지만 아직 기술적으로 양산이 불가능해서 이 방식을 채택했고요. 업계에서는 향후 RGB 방식의 마이크로 OLED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네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난달 RGB 마이크로 OLED를 제작하는 미국 이매진을 한 2,900억 정도의 인수까지 했네요. 가상 헤드셋 기기 성장하면서라고 이 표가 잘 나와 있는데 2023년에 지금 5천만 대 정도 팔리고 있는데 팔릴 것으로 예상하는데 작년에 3천만 대였네요. 재작년에 1,100만 대였으니까 1년 사이에 엄청나게 성장을 했네요. 25년도에는 1억 500만 대 예상하고 있고요. 쑥쑥 크는 헤드셋 디스플레이 시장이라고 하면서 확장 현실 XR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가 2022년도에 9억 4,200만 달러에서 10억 달러가 안 되는데 올해 20억 달러, 내년에 52억 달러, 내후년에는 73억 달러. 야, 이 XR 디스플레이 시장이 꽤 커지네요. LG 디스플레이도 마이크로 OLED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올 초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소비자 가전쇼에서 0.4인치 VR, AR 전용 마이크로 OLED 시제품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LX 세미콘하고 SK 하이닉스와 손을 잡았고요. LG 디스플레이와 LX 세미콘이 함께 설계하면 SK 하이닉스가 실리콘 웨이퍼를 가공하는 방식이라고 하네요. 한번 잘 봐야 되겠네요. 결국은 AI가 저는 이번에 생성형 AI가 들어오면서 이 VR 기계를 썼을 때 구글의 뭐 AR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홀로렌즈 이런 거 했을 때 과연 이걸 어떻게 이 입력을 하는가 이 타이핑 하는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 생성형 AI가 되면서 이제는 정말 아이언맨에서 나오듯이 그죠? 작년에 작년에 반도체 시장 동향에 대해서 잠시 좀 알려줘 봐봐 하면
쫙 여기서 뜨는 그런 시대가 이 생성형 AI 때문에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 MR이라든지 VR 시장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마이크 하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말도 행복하고 건강한 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